그 이제 제가 가장 답을 잘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특히 미국 과학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 아니야. 3년 5년 걸려. 집에 착오가 있다거나 또는 지하실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80년 전 기술이거든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있죠?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우리는 원전 강국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는 기본적으로 10,000톤이 넘는 사용 해결료가 있거든요. 그중에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한국에서 핵무장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핵무장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었나요? 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요. 그때 저는 아니면 저 전 세대, 저는 한 2세대, 3세대, 2.5세대 돼요. 1세대 분들 중에 아직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때 모든 거를 그냥 담고 무덤으로 간다고 약속을 하고 그냥 걸어 다니시거든요. 물론 그늘에서 지내시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고전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1970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북한에 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남측 대한민국에는 핵이 있었어요. 전술핵이 998기, 거의 1000기가 있었어요. 메가더 장군이 쓰자고 했거든요. 근데 쓰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그 대신 가져다 놨죠. 그래서 이러건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어떤 일이 있었죠?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술핵 아무리 가져와도요. 논의 말씀드리지만 핵무기하고 지하비는 절대 나눠 가질 수 없다. 지어미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핵 공유한다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독일에 50기, 벨기에 20기, 튀르키예 90기, 이탈리아 90기, 그리고 전부하면 250기, 그리고 독일 전폭기 싫어요. 단추는 미국 대통령이 누릅니다. 공군 조종사가 누르는 것도 아니고요. 독일 조종사, 독일 대통령, 독일 총리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세 사람이죠. 미국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략사령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합참의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ICBM 같으면 사이로로 연락이가고 그러면 암호를 풀죠. 우리 레드 옥토버처럼. 그리고 잠수함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함장이 암호를 풀고 두 사람이 이제 옆에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폭기라면은 이제 그 공군 기지에서 탑재를 해서 가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그 세 가지 통로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결정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등 그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 군인에서는 그런 연습도 하고, 주문도 합니다. 화생방도 있지만 핵 대비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간파를 한 거죠. 우리께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샤를 드골 대통령이었어요. 드골도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었죠. 미국에 버섯구름 생기는데 파리를 우리 구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상당히 순진했던가 봐요. 대답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개발을 했죠. 지금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그 물음을 한 거죠. 워싱턴 DC에 저기 불바다가 되는데 그렇죠. 서울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를 수 있는, 대통령 누를 수 있는 그게 필요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발전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역은 당연히 안 되니까 프랑스하고 접촉을 했고 생고방이라고 하는 소위 해결료 재처리,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뽑아주는 그런 재처리 공정이에요. 그 회사를 하다 보니 아주 규모가 크죠. 당연히 걸려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진전하지 못하고 끝났고, 그리고 이제 12.6 사태 이렇게 돼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건 불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요. 단지 설계 도면만 가져왔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잘 모르는 소식도 하나가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은 장제스 총통 밑에 장진고
장경국 통통 시절이거든요. 그때 대만은 쭉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거의 문턱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장모라고 하는 첩자가 미국 중앙정보국을 가면서 전부 들통나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제가 확을 못했지만은 장경국, 장진과 정통의 화병으로 그 투항한 다음에 사흘 후에 병사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일본 아시다시피 낙하선의 정리부터 해가지고 쭉 가까이 있고요. 지금 이제 로카슈무라까지 왔고, 플루토늄이 지금 50톤이 있고, 뭐 기타 등등 농축도 하고 조립만 한 상태죠. 근데 우리만 지금 덩그렇게. 그 이후로도 최소한 2차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가자.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 그러니까 2차례 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요. 근데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는 거죠. 지금의 한국 기술로 핵 개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핵 개발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 이제 제가 가장 답을 잘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특히 미국 과학자들은 길길이 뜨는 편이죠. 그럴 수가 없다. 아니야. 3년, 5년 걸려. 그렇지만 저는 유일하게 MIT에서 기계공학에서 내파공학이라고 하는 핵무기 기술을 2학기 동안 특수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그리고 걸어다니는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 미국 과학자를 뛰어넘는. 그래서 저들은 너무 간단하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대학원생이 아니라도요, 피가 끓고, 그리고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집에 차고가 있다거나 또는 지하실이 있으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원생도 했다가, 그건 기말 논문이었어요. 나왔고, MIT 대학원생에다가 저기 다시 내려버리고,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원시 기술이다. 그 이유는 1940년대 기술이면 지금이 2024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80년 전 기술이거든요.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있죠?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뭐 거기다가 영국 원자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Small Modular Reactor, 그러니까 SMR도 지금 개발한다고 있고, 우리는 원전 강국이 됐거든요. 물론 거기 이제 그 따져볼 일도 많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는 기본적으로 10,000톤이 넘는 폐연료동 사용 해결료가 있거든요. 그 중에 100톤 정도가, 그 중에 50톤,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톤 정도는 아주 쓰기 좋은 플루토늄. 이 50톤은 저기 일본하고 똑같은 양이에요. 일본은 빼냈어요. 나가서 낙하선의 종류부터 추적했을 겁니다. 쭉 현대까지 해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래서 일본은 갖고 있고, 거기에 그 일본은 일본에 가져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그 스스로 채택한 삼무원칙, 핵은 가지지도 만지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 그럴까요? 아니죠. 말만 그렇게 하고 다 어딘가에서는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플루토늄이라면 50톤이면요, 보통 5kg이면 좋은 플루토늄 폭탄 하나가 되거든요. 50톤이면 몇 개가 나올까요? 10,0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핵무기 수가 10,000기쯤 처음에는 뭐 그보다 더 많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줄어든 게 지금 10,000기쯤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조금 이야기가 밖으로 벗어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기본적으로 10,000기라고 하면은요, 그 중에 진짜 따끈따끈히 쓸 수 있는 것도 한 5,000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 그 둘이 대왕고래라고 하면은 중국이 뭐 돌고래 정도, 뭐 범고래 정도, 나머지는 또 범고래, 그리고 저기 피라미, 북한 저기 피라미 정도 되고요. 그래서 두 나라인데요, 결국 그 두 나라가 갖고 있는 거, 어쨌든 간에 다 합하면은 TNT로 환산하면은 약 15억 톤, 무시하게 많죠. 15,000톤에 10만 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겁니다. 히로시마 폭탄 10만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의 대도시 생각할까요? 세계 100대 도시 100만, 200만 하는데요.
제일 위에 런던, 뉴욕, 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언급하기 싫지만 도쿄가 있고요. 10등이 서울 있고 마전 볼티모어가 있거든. 쭉 가가지고 약 1000개 도시 정도만 폭파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아주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10번도 넘는 분량이에요. 그건 너무 많은 거죠. 이걸 이제 굳이 영어로 오버킬이죠. 이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쳤다고 하죠.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상호 확증 파괴. 내가 쏘면 너도 죽고, 너 죽고 나 죽는다. 그리고 이게요, 만드는 것보다도 갖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방비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1000조 원은 우리나라 총 예산의 2배예요. 그렇죠. 2배를 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500조가 조금 안 되죠. 1000조 원 중에서 약 50조에서 100조 원 정도를 유지하는 데 씁니다. 유지에 그렇게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갖고 있으면 첫 번째는 플루토늄이 점점 못 쓰게 되니까 다시 갈아줘. 239만 또 뽑아요. 240이 돼버리거든요. 240 외에는 중성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200 하나 더 중성, 240은 조금 불발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아줘야 되고 이걸 유지해야 돼. 따끈따끈하게.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감시도 해야죠. 군사 정찰 위성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여러 투발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전복기도 필요하지만 B2 같은 사일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잠수함도 필요하죠. 왜냐면요, 일단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북한은 선제 공격하겠다고 헌법화를 했잖아요. 아주 불리한 국가죠. 미국은 아닙니다. 신사 국가입니다. 절대 처음 쓰지 않을 거야. 그럼 미국은 언제 쓸까요? 보복할 때 쓰거든요. 근데 일단 당한 다음에 쓴단 말이죠. 일단 당하면 어떻게 되죠? 전자기 때문에 일단 지상에 있는 거는 모두 못 쓰게 됩니다. 전부 합선돼 버리거든요. EMP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야에 있거나 사일로 또는 바다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전부 유지 보수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는 보충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가면서 보완해 줘야 되고 설계 계산해야 되고 뭐 지금 보통 미국 핵무기들이 벌써 한 제 나이쯤 되거든요. 50, 60이 돼요. 늙었어요. 다시.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약 50조 원, 밝혀지진 않지만 1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갖고 있을 거냐.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사실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은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이전에 그건 이제 행복한 경우고요.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이번 그 대통령 토론 때 이제 뭐 바이든이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졌죠. 그러면 점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모든 금전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금전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 그 대신 우리 주한미군 빼갈 테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이제 옷벗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 나라 결의가 나를 부르고 찾지 않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드는 것 못지않게 유지 보수하는 것은 더 비싸다. 힘들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사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망한 거죠. 여러 가지 베레스트로이카도 있고 하지만 그때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망할 때 대통령이죠.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제 파탄이다. 그래서 그때 뭐가 달라졌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러면 미래는 빤하죠. 결국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그렇게 걱정할 게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여태까지 70년도 한미동맹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한다면 정말 그래서 그 답에 약 150명의 정예 인력을 지금 당장 지휘할 수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확산 조약 탈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비확산 조약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핵물질을 다루고 싶을 때 우라늄 235 그 이베이나 이런 데서 뭐 저기 쿠팡이나 이런 데서 못 가거든요. 이 저기 만들어야 돼요. 그 암거래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급 상황일 때는 암거래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급히 필요할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핵연료 지금 원자력 발전소 돌릴 수 있는 핵연료가 3년 내지 5년치가 쌓여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우라늄 농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레이저. 그때는 미국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핵무장하고 그 삼무원칙 이제 어차피 실제 조각되는 거죠. 우리도 하고 대만도 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나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험 국가가. 버마라고 했던 미얀마 있잖아요. 이 네 나라가 아마 이제 도미노촌 우리 어떻게 우리 그 세 나라까지 걱정해 줘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적화 통일 직전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은 비확산 조약 때문에 묶여 있지만 적어도 그렇죠. 초기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무관하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는 자목만한 핵물질을 자두만하게 조그맣게 꽉 눌러주는 기술. 그게 이제 특수문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360도 입체각으로 눌러줘. 입체각 360도. 근데 발화는 32군데, 64군데, 96군데 이렇게 축구공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축구공이 육각형, 오각형, 다음엔 구가 돼요. 보시면 알끔 축구공이 육각형하고 오각형 배합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몇 군데에서 하면 이제 폭파 렌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플루토늄 추출, 우라늄 농축도 필요해요. 그거는 그냥 발전소가 있거나 또는 저기 기체 확산 또는 레이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지만 위급 상황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는 NPT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체학을 한 그런 그리고 피가 끓는 그런 저기 젊은이들을 모으면은 한 150명 정도, 50명은 농축을 위해서, 50명은 추출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로 두고 50명 데리고 할 수 있는 연구가 있죠. 지금 이제 금방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렌즈, 폭발 렌즈를 만들 거죠. 렌즈가 이제 아까 그 육각형 또는 오각형 때문에 이게 마치 수박 조각처럼 툭 떨어져 나오거든요. 자, 어떤 게 필요하냐? 근데 저만은 딱 여기 이제 이걸 저기 트리거, 격발 장치라고 해요. 북한이 보통 자랑하는 격발 장치, 기폭장 이게 격발이거든요. 팍 불이 붙죠. 그러면은 자, 내폭이에요. 터지지 않고 외폭이 내폭이죠. explosion은 implosion 밑쪽으로 내려가죠. 어디가 가운데는 핵물질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동시에 도착을 해야 돼요. 이 충격파가 쫙 가죠. 이거는 거리가 짧아요. 근데 여기로 가는 건 조금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요.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가야죠. 이 두 개는 이거는 조금 천천히 가죠. 그래야지 똑같이 도착해요. 이건 한 중간 정도로 이거 렌즈를 그러니까 고폭, 저폭 적당히 이건 한국 과학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뭐 TNT, RDS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결승선 이 자목만한 핵물질이 있는데 동시에 360도 입체각에 도착하는 거죠. 충격파가 꽉. 그래서 이제 순식간이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1억 분의 1초 동안에 똑같이 동시 싱크로나이즈 완전히 동기화가 돼가지고 정확히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 그게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은 이게 찌그러지죠. 찌그러지면 폭발 안 해요. 똑같이 그럼 이게 한 자몽이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자두만큼 되면서 드디어 임계질량이라는 게 돼가지고 핵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필요한 압력이
그러니까 이걸 눌러줘야 되니까 엄청난 압력이 필요한데 뭐 30만 기압, 30만 기압은 아프리카 코끼리가 인도보다 좀 크잖아요. 한 마리가 6톤이에요. 그 녀석들 50만 마리를 동그랗게 입체구멍에 꽝 띄었다가 누르면 그 힘이거든요. 근데 재래식 화약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도 1940년대 기술이고 2020 대한민국에서 그걸 못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렇죠? 대학생들이 하는데 당연히 하죠. 그래서 그 기술만 만들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30만 기압이 아니고 뭐 50만 기압 정도. 그러면 굳이 5kg 아니고 3kg 가지고도 적은 양 가지고도 소형화, 경량화. 그래서 그거는 비확산조약과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굳이 어디 지하로 내려갈 필요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걸 한 다음에 핵무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해야 되니까 뭐 그냥 핵무장 하자고 하니까 그건 아주 좀 애매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 국민 여론조사하면 66%, 70%다 하는데 저는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그는 아마 단순한 결과에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갖죠. 그렇잖아요. 그때 갖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보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당연히 갖는데 질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리고 이걸 또 유지 보수할 때 그리고 또 반입할 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국제 제재, 무역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풀리겠지만 이걸 다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국제적으로 비확산 조약이 발효된 다음에 핵 개발을 한 첫 번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전에 했고요. 북한은 뭐 그냥 불량 국가니까 그건 우리 쳐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첫 번째 나라가 되는 건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북한은 보세요. 자멸해요. 소련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결국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멸합니다. 중국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지만 그렇죠? 러시아 자본주의예요. 북한만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언젠가 시간이 세월이 해결해 줄